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남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 시엔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국경선 부근 포병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는데요. 우리 군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 라인이 있다면서 있다면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사태는 북한에서 비롯되었으며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무인기, 북한은 지금 우리가 보냈다, 대한민국이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맹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오게 된다면 참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정권 종말될 줄 알아라, 이렇게 또 받아친 상황이죠. 긴장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그 무인기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저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죠? 이게 북한 쪽에서 공개된 영상이에요. 그 화면에 큰 빨간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무인기라고 딱 적혀 있죠? 뭔가 비행체 모양이에요. 삼각형 형태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무인기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죠? 삐라 묶음, 이른바 대북 전단지 묶음이라고 보이는 게 작은 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른바 저 삐라 묶음, 대북 전단지가 뭐길래 저렇게 발끈했는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려졌어요. 저 북한에서 저거를 공개했는데 저렇게 뿌옇게 가린 채로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다 알죠,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일단 맨 위에 보면은 글자가 이래요. 자기 배 불리기 여념없는 김정은. 그러면서 김정은의 딸 굉장히 고급 시계와 고급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사진으로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요,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북한하고 우리의 경제력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는 대북 전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요, 북한은 우리가 자꾸 보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어디서 날라온 건가? 평양 상공까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불분명합니다. 지금 뭐가 똑 떨어지는 답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화면으로 좀 볼까요? 한 대략 5개 중엔 1개가 맞겠죠. 화면에 있습니다. 쭉 1, 2, 3, 4, 5까지 있죠. 일단 우리 군이 보낸 건가? 아니면 우리 측 민간단체가 보낸 건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북한 관련 어떤 단체, 예를 들면 뭐 반북단체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그럼 보낸 건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누군가가 날린 건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북한의 자작극인가? 5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미스터리예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얘기 좀 전문가 모시고 해볼 텐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미스터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누가 보낸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기에 제시된 것처럼 5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아, 한데요. 그럼 화면 좀 띄워볼까요? 제가 볼 때는, 네, 화면 그냥 띄워주시면 예.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 군이 한 거는 아닌 거로 저는 보고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했다라고 안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 스스로가 12일 날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 거기에 근데 담겨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예. 드리고요. 민간인이 이제 보내는 것은 우리 청 민간 단체가 살포했거나 또는 해외 반북 단체가 살포했다고 보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 전통적인 우리의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은 주로 이제 풍선을 통해서 살포를 했고 그리고 전단지를 보면 그 형태, 내용, 이런 구성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네네. 공개 내용하고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 탈북 단체가 영해에서 이제 이렇게 영해가 아니라 그 공해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예. 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북한의 내부. 반 김정은 세력이 보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북한에서 반 김정은 세력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것도 무인기를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크게 아마 해외 탈북 단체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작극 예. 그리고 요 2개가 해외 탈북 단체하고 자작극. 북한 내부의 자작극 이것이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지 두 가지가 않느냐 이렇게 가장 가능성이 보는데요. 높아 보인다. 네. 그런데 왜 군에서 이제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12일 날 김여정이 담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 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국 군부가 식별조차 못했던 이게 문제다. 그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민간 단체가 보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또 나옵니다. 북한의 민간 단체가 없지만 예. 김여정의 표현은 그래요. 북한의 민간 단체들이 무인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상공에 삐라를 뿌려도 문제될 것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인식할 때는 이건 군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보낸 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보냈는데 그것도 전통적인 민간 단체라기보다는 새로운 민간 단체,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단체나 또는 해외. 반북 단체. 해외 반북 단체가 뭐 공해에서 보낼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부의 자작극일 수도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게 무인기가 뭐처럼 생겼어요? 가오리처럼 생겼죠. 삼각형 형태. 그렇죠. 예. 가오리처럼 생기는데 그것이 2014년도 3월 달, 4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 보냈을 때 그 형태가 바로 스카이 공구라고 하는 무인기 형태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저거를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모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그렇겠죠. 있어서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것인지 누가 주로 이용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 북한에서 우리를 삼척하고 백령도에서 발견된 그 무인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국군에 날 때 우리 무인기 다 공개했잖아요. 공개했습니다. 종류별로. 예. 그리고 여기 시가행진할 때 광화문에서도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모양이 좀 그래서 다르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민간 단체 또는 해외 반북 단체 또는 북한의 자작극 이 3개 중에 한 개일 가능성으로 그 가능성이 좁혀지죠. 자, 그런데 우리 군 당국도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혹시 뭐 북한에 약간 혼선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네,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요구할 때마다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좀 전에도 2014년도 3월 달에 북한이 이제 백령도하고 파주에 보낸 무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삼척에 보낸 무인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다 이제 우리가 회수를 했는데 예. 회사에서 다 점검을 해보니까 발진 기지하와 복귀하는 좌표가 전부 다 북한으로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저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게 가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네. 2017년도 6월 달에는 인제에서 무인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발견됐을 때는 사드 기지를 촬영한 거예요. 그게 사진이 551장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22년도 12월 달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무려 우리 경기 지역하고 예. 그다음에 서울 상공을 5시간 동안 헤집고 다녔어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이 한 10번에 걸쳐서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예.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했다고 시인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답을 해줘야 되죠? 아. 북한은 이렇게 10번이나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했다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다고 북한이 얘기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느냐? 굳이 그걸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 두 국가론으로 나갔는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 유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나가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더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굳이 우리가 뭐 대답해 줄 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북한에서 굉장히 자주 무인기가 날라와서 뭐 사진도 찍고 하고 뭐 청와대를 뭐 훑고 지나갔다 이런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2017년도, 2022년도 쭉 나오죠. 실제 북한이 보냈던 무인기 쭉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아니 북한은 우리한테 여러 차례나 보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쓰레기 풍선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무인기가 다시 평양에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일각에서는 아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맞대응했다 쳐도 북한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시각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요. 그럼요. 당연히 지금 적반하장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10번이나 그거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북한이 그렇게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그 주체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 예.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것을 다 회수했잖아요. 예. 회수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좌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어디를 찍었는지도 다 확인을 해서 이것이 북한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5일날, 9일날, 10일날 3번이나 평양 상공이 뚫렸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도 격추도 못 시켰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 요격 이 방공망은 좀 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일반적인 비행기에 대한 방공망 세계에서 가장 촘촘히 돼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알아요. 그 사실상 그거 예. 그렇게 방공망 촘촘히 돼 있다라고 하는 수없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도 나와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북한이 어찌해서 그거에 대한 레이더를 작동을 못했고 그걸 추락을 못 시켰나요? 한국 같은 예. 경우에는 2022년도에 북한이 드론이 들어왔을 때 예. 추락을 못 시킨 것이 아니라 안 시킨 거거든요. 왜요? 사실상 그거 한 발 쏘면 한 발로 쏴지는 게 아니에요. 두루룩 쏘면 그게 200발, 300발 나갑니다. 그렇겠죠. 예. 그중에 한 발은 맞고 나머지 나머지는- 전부 다 비탄이 돼가지고 그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민간인한테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누가 그 북한 주민의 생명에 그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걔들 그거 쏘는 거 가지고 대공포 예.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저거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걸 맞춰서 이것이 너희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 보여야 되는데 증명해내지도 않고 억지로 그냥 계속해서 한국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냥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지금 저렇게 떠 있는 거를 사진 찍어도 공개했는데 그 무인기를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무인기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도로 훑고 어디 다른 데를 가버린 걸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북한의 주장과 함께 그 무인기가 떨어뜨렸다는 살포했다는 그 대북전단 내용 전해드렸거든요. 거기 김정은 분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북한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훑고 이른바 삐라를 뿌리고 갔다는 걸 스스로 공개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뜻은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북한 내부에 그걸 알리면 좋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알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상 망신살이 두 가지로 이제 뻗친 거죠. 예. 하나는 첫 번째 망신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망이 뚫렸고 격추도 못 시켰고 그 촘촘한 방공망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망신살이 하나 뻗친 거고요. 또 하나의 망신살은 사실은 이 김정은과 그리고 그 딸 김주에 대한 그 명품 이런 예. 것들에 해서 김정은만 배불리 살고 있다. 한국 남북한 경제 뭐 이게 가지고 그게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일, 9일, 10일 이 세 차례를 걸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나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망신살이 뻗친 두 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죠, 그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근거해서 예. 이 북한 주민들한테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통합을 시키면서 한국을 적대시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를 향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고 북한 내부 주민들이 동요하는 거 그거보다는 더 급한 게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해서 저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저렇게 북한이 무인기에 관련해서 뭔가를 반발하면서 공개한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요. 북한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국경성 부근 포병 부대에 대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쪽을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뭘 또 끊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뭐 철도 도로 끊겠다고 했는데 이걸 폭파 준비 정황이 있어요. 도로에 가리막 설치해놓고 그 위에 도로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것이 식별됐다. 이거 조만간 뭐 이르면 오늘인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이르면 조만간 폭파 가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두 가지 모습인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어제 오늘 각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성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북은 포경부대에 대한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그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제가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그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이 국감하기 전에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열수 실장님.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쭉 흘러왔어요. 며칠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국지적인 도발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어젯밤에 이 속보를 접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안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2015년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마음을 예. 편안하게 가시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201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GP에서 북한이 목함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는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고요. 대북 방송 재개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과 잠수정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태까지 갔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남북한의 2+2 회담으로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의 이 지금 전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지 도발의 어떤 가능성, 예. 그것을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비쳤다고 볼 수 있는데 단 예. 8개 포병 여단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 여단이 한 10개 남짓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야포가 한 8,800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600문 정도 되고요. 대신에 다련장포, 그거는 북한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한 5,500문, 우리 한국은 310문밖에 없어요. 아. 여기 엄청난 차이인데 예. 여기서 어찌됐든 8개 포병여단에 대해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하면 적어도 500문에서 800문 사이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예.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성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한 번만 더 평양 상공에 드론이 뜨면 여기에 조건절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뜨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이제 북한에 또다시 이렇게 드론이 뜨게 되면 북한은 자신의 자작극이든 뭐 해외 단체가 보냈던 예,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평양 상공이 드론이 뜨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보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니까 이거 좀 전쟁 이런 걸 언급하신 네.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어제 네. 오늘 사이에. 예. 북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제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병은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작포 같은 거는 많고요. 잠수함과 잠수정 같은 것은 우리보다 이제 월등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대진 미사일은 이제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제가 보면요, 이것을 이제 워게임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 우리가 워게임을 많이 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군하고 북한의 공군기는 워게임 시작하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북한 쪽이요?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해군하고 북한의 해군하고 올려놓으면은 그것도 한 이틀만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군은 아무래도 이제 병력도 많고 장비가 있어서 비교적 이제 지속이 오래되는데 조금 객관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는 그 문서에 의하면 예. 한국은 세계 군사력 지수가 군사력 순위가요 5위 정도 됩니다. 5위. 5위. 그러니까 미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한국. 일본하고 영국이 오히려 우리 뒤에 가 있을 있습니까? 정도로 그게 재래식 군사력 그렇죠. 기준입니까? 재래식 군사력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26위 정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는 뭐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할 거는 못 되고요. 단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확장 억제력이거든요. 예. 확장 억제력의 핵심이 CNI입니다.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 Integr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와 핵 무기를 결합해서 예. 우리가 작전을 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가 떴다 평양에 그럼 주장하면서 우리를 맹비난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 전문가 모시고 좀 분석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를 놓고 발언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요. 강도가 하루가 갈수록 높아지고 다음 날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며칠 동안 이어진 한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한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오늘 발언 확인해 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른바 어제는 인적 쇄신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에 대한 자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인적 쇄신이 나온 뒤에 뭔가 정치권에 언론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대통령실에 이른바 7인방이 있다. 그런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라인 얘기를 꺼내놨죠.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의 반응 어떨까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정기남 조선대 개혁교수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 연일 수위가 올라갑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왜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철저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민심의 악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예. 그 속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전달하고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더더욱이나 지금 이번 주에 10월 16일 재보선이 있습니다. 예. 이것의 또 성패에 따라서는 정권 심판 여론이 확 불이 붙을 가능성도 더 큰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또 선방하는 에 따라서는 또 한동훈 대표의 입지 또한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깔려 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심을 전달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보선 얘기했습니다만, 자, 만에 하나 10월 16일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대표인데.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예. 윤한 갈등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를 어떤 식으로 책임론을 물어서 당대표로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인 대응차를 나섰다. 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보선에서도 성패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냄으로 해서 예. 궁극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근본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 공멸이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지금 끌어내기 위한 저는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 측 역시 비슷한 유사한 맥락의 얘기를 연일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발언이 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원 씨의 경우에는 무슨 직책이 없이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닙니까? 한남동 라인의 경우에는 무슨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근래 들어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온 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한남동 라인 7인방,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꺼내놓으면서 그런 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거다.
이른바 라인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낸 건데 혹시요 지금 재보선 16이니까 코앞이에요. 재보선 결과 자체를 좀 의식해서 이른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책임내서 벗어나라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당내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정 재보선 결과는요. 현명한 금정 국민들께서 정말 그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결코 선거용으로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유야무야하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코앞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아직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서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만 없는 문제입니다. 뭐 몇 가지 버전이 존재하던데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뭐 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고 제가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들어는 보셨다. 문제는 그런 설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한간에 그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문만으로도 일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좀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게끔 저는 이것은 단도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지적을 하는 목소리 이걸 연속해서 좀 보냈는데요. 다음은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입을 통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여사 라인이라는 게 어디 있나? 그런 비선 조직 없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인이라뇨? 라고 일단 반박을 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요. 진윤 의원이라고 뭐 통상 꼽히시죠? 권성동 의원 오늘 입장을 좀 하나 낸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를 지적한 것 같네요. 윤석열 정부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굴러오는 것 아니다. 의심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자기 세를 규합해서 장밋빛 미래를 도모하는 거냐 지금.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이 문제 제기하는 거를 정치공학으로 일단 본다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거요. 역시 변호사. 네네. 대통령실과 권성동 의원의 저 반응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치공학 운운할 정도로 여당과 대통령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전 굉장히 의심이고요. 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런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식. 지금 그 지지율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난 총선 폭망했잖아요, 여당이. 거기에다가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정부, 여당 다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국민 눈높이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입에 올리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했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정치 초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그 여당에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지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동훈이라면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동훈과 대통령과 영부인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한동훈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쓴소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맥혔습니까? 안 맥혔잖아요. 그게 안 맥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선 폭망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윤석열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자꾸 올라간다. 지금 정권의 한 절반 정도 와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빠른 듯해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일이 커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윤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장밋빛 미래가 굴러오는 거 아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두구육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죠. 양두구육. 예,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구중궁궐에서 5만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권력이 오남용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여사가 뭔가 전행하고 있다는 이 흐름도 이미 그 녹취록으로 대중에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죠. 중진 의원이 지금 전 판단력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개인적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한동훈 대표를 지금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금정구에서 혹시라도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예. 한동훈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내부에서요.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게 되면 다음에 비대위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따로 다시 치르든지 예. 그러한 상황이 되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다음 당대표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 이제 뭐 관전 포인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이게 7인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물러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국정이 다시 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근본 원인이 그 참모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 두 분에게 명확하게 있는 것이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들어오면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 제2부속실 9월 말까지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월 중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선 조직 이런 부분들하고 일을 할 때는 밖으로 새나갈 우려가 적죠. 그런데 제2부속실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의 일이 결국엔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내부에서 일은 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점에서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점 자체가 국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심판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야당의 비판을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혹시 특별감찰관 누구를 추천하셨나요? 저는 아무도 추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민주당은 관심이 없느냐 그 뜻이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해주면 예. 언제든지 임명하겠다고는 몇 차례 밝혔는데 민주당 전혀 추천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그때 그랬군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기는 매우 면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하나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수위가 높아져. 그럼 또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요새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이와 관련해서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반박하는 입장을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또 내놓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독대 회동 참 자주 나왔는데요. 다음 주 초로 일단 잡혔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대표 역시 좀 간단하게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미리 요거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됐다는 그걸 제가 어떤 만남 자체가 그렇게 언제고 뭐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초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이 하시겠죠.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 초에는.
그렇다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어떤 주제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하거나 아니거나 뭐 이런 게 다시 관심사가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신뢰관계 그동안 이게 많이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 꽤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 대표는요, 국민의 마음도 또 달래줘야 돼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에 뭐 친이계라고 하시는 분들,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대통령 탄핵할 때는 탄핵에 참여를 하고 정당을 나갔잖아요. 지금 그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어떤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대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처음 보는 일이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는 그래도 좀 궁금증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할지 많잖아요. 다 이야기했어요. 독대가 안 되면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다고요. 라고 할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욕스럽죠. 정진환 교수님. 근데 이게 독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뭐 아까 한동훈 대표는 뭐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했지만 16일 이후잖아요. 그럼 재보선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요. 이거 선거 결과 따라서 또 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독대를 해봐야 하는가 보다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신뢰관계는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거의 붕괴된 상태다. 자, 독대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을 배제해야 된다. 인적 쇄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내건 마당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민감하게 거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지만 저는 그 입장이 전혀 국민들한테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고 어떤 역대 정권이 비선 라인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해서는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의 사실로 지금 굳혀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러고도 독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독대가 된들 국민들은요, 독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8개월째입니다. 국민 불안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건지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끝이 모를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분노지수 거의 그냥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런 해법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독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를테면 이걸 대충 위기 상황에서 땜질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사과라든지 또 뭐 특별감찰관 설치라든지 또는 임명이라든지 또는 제2부속 설치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심지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수 언론조차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처벌만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돌파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이번 독대는 만약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변화에 하는 모멘텀으로 이 독대를 활용해야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 여당한테 주어진 저는 과제로 보여집니다. 정옥진 변호사, 지금 방금 영상 속에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 이미 무슨 얘기할지 만천하에 다 얘기하고 다녔다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미리 다 뭐 비공개로 얘기할 걸 이미 다 얘기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안 됐다. 이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거네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해야 독대 때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거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전달됐을 뿐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뭐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독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대는 왜 하는 것이냐?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어떤 수단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산적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독대이지 독대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 대통령실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독대 이후에 변화한 게 없으면요. 변화한 게 없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독대하는 거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재보궐선거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번 특검법 의결했을 때 104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4표만 더 넘어가면은 특검법이 그럴 수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주포가 어찌됐든지 간에 실형이 나왔는데 이 이슈를 그거 할 수가 없고 그 회피할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상설특검이잖아요. 상설특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될 것이냐 그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상설특검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 상설특검이 김건희 여사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다가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를 그냥 들끓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명태균, 김대남 이런 사람들이 참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갖다 딱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대를 통해서 어떤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단순히 만났다 그것만으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게 친윤계 쪽에서 아마 일관되게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도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저런 민감한 어떤 본인의 의견과 뭐 바꿔야 된다, 지적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만났던 자리에서 비공개로 해서 뭔가 설득을 하거나 하지 왜 공개적으로 자꾸 미리 얘기하고 사이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안 만나도 된다.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10상시, 7상시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데인데 뭐 지금이 우리나라가 당나라입니까? 이런 거에 관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명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럼 독대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기분이 나쁘고 좋고 지금 그런 거 찾을 만큼 결코 한가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는 매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재보선 선거는 오늘 16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여권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정치면서 살짝 언급했죠. 한 인물 얘기, 명태균. 이분은 워낙 많은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워낙 많은 인물들이 거론됩니다. 오늘도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은 좀 이 인물이 주장했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패널 분들과 해볼 텐데요.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보시죠. 명태균은 왜입니다. 왜? 저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왜? 도대체 왜? 우선 오늘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랬다.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다. 최근에 뭐 수많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들어보시죠.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본인은 시나리오를 짰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이슈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 사안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 이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생각해봅시다.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돼요? 2022년에 예.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이 공천이 돼요?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 설명 다 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보이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지 말고 지금 설명을 하지 왜 또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송영훈 대변인. 부인을 했어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왜 개입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2024년 총선 과정은요. 예. 김영선 전 의원 실제로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다 무슨 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어요. 그 경쟁자인 김상민 예. 전 검사도 컷오프가 됐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무슨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슈에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도 얘기도 보면 그래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허풍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설을 풀어놓고 있지만은 당시에 단일화 과정을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이 106석으로 당세가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 뭐 다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정말로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요. 뭐 최재형 의원을 과거에 총리로 추천했었다라고 했는데 뭐 총리 물망에라도 올랐습니까? 사실은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과장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뭔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본인도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요. 거 아니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2022년 그 보궐선거를 얘기한다면요. 예.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은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또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은의 성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뭐 그냥 본인이 역할했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 그러니까 듣고 보면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개입이 필요합니까? 약간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부인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좀 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본인이 했다고 역할 이걸 좀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법조인이신 정혁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이신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내가 드려볼게요. 명태균이 했다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후보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해서 역할을 내놨다.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걸 잘 알려줘서 된 거다. 그리고 그 후보가 이기게끔 내가 많이 도와준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주장한 이 역할,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글쎄요. 일단 이제 전제를 할게 예. 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쳤거나 뭐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그런 범죄적 행위가 없었다라고 여론조사 전제하고. 장난치면 일단 범죄인 거죠. 근데 네네. 그거는 차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예.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제할 거는 이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략가 역할을 했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시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런 명태균 같은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공식적인 어떤 캠프나 거기에서 타이틀을 갖고 일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름 동안 국민들 속였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그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지금도 뭐 이것저것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을 다 보름 동안 자기가 속였다. 그다음에 김종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그랬느냐. 지난번 그 전대 때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봤더니 저 명태균이 이준석 꼭 붙어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죄형 법종주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뭐 이거 가지고 범죄니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이 주장한 저 역할들 이게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저런 분들은 정치권에 많아요. 정치인들 주변에 많고, 네, 뭐 조언도 정치인 스스로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인 사람들에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들을 정립해가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거나 당내 경선 이런 경험 있으니까 그때마다 저런 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워낙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저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건 어렵죠. 다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측면이 지금 국정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이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뚜렷하게 뭔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첫 번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또 거짓 해명으로 지금 밝혀져 버렸어요.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4번 이상이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명 자체가 대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이기 위한 그런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허풍쟁이라는 공격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막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인터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뭔가 해명하면 이제 앞으로 믿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오늘인가요? 홍준표 시장도 여론 조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명시적으로 SNS에 또 올렸잖아요. 본인이 이제 대선 경선 당시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그게 오판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것이 불법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까지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보였거든요. 방금 전에 본 영상, 그러니까 대선 때 뭐 여론조사 관련된 의견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뒤에 입장도 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반응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시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다. 검찰은 관련자들 엄중히 사법 처리해 주시길 이렇게 또 당부하는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는 여론조사 부분을 일단 차치해 둔다면 약간 이게 애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씨를 최근에 계속 좀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오늘 가는 곳마다 이제 취재진의 질문을 또 받아요.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 정치와 우리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쇄신이 필요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엄정하게 좀 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요. 지금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을 명태균 씨가 언급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한자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에요. 몇 시간 안 됩니다.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아주 짧게 꺼내놉니다. 화면에 보시죠. 글을 올려요. 이게 뭐죠? 한동훈은 카게무샤다. 이거 일본 말 아닙니까? 카게무샤, 그림자 무사. 그러니까 일본 중세 시대 때
이 다이묘들 뭐 귀족이라고 하겠죠, 일본에. 신변 보호하려고 가짜로 인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인은 다른 데 위험하니까 다른 데가 있고 이 가짜가 약간 행세한 듯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거기에 비해서 카게무샤라고요? 정의당 교수님? 명태균 씨 입에서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오긴 했는데 카게무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짜이지만 정치권의 전면에 나섰을 때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카게무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야, 저 사람 정말 정치 브로커로 평가받던데 능수능란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름 거론하는 사람마다 다 손절하기 바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브로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당황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카게무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굳이 해석하면 당신은 주군의 위장용 대응 역할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정 관계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거다. 갑자기?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관계에 있어서 예.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한동훈 당대표 당신 말이에요. 윤석열 이 정권에 당신은 가계무사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이렇게 몰고 가도 되는 거냐라는 저는 견제구로 보여진다는 그럼 거예요. 저 견제구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견제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왜 그 표현을 쓰냐면 자 명태균 씨요. 명태균 씨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지금 국정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자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뭐 온 판을 본인이 다 주도한 걸로 얘기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되기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전화 통화하고 했다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도요.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질 판인데 대통령실 조용합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자청합니다. 오늘 또 언론 인터뷰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을 꼬리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정한 견제구 날리는 겁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보호해주고 명태균 씨는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정말 국민적 민심의 입각에서 문제를 본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통해서 특별수사팀 꾸려서 공천 개입 의혹, 국정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명백하게 수사하겠다. 대통령실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선언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명태균 씨가 한동훈은 뭐 카게무샤니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없다느니 이런 식의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저 카게무샤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저게 아무 정보값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냥 한동훈은 카게무샤. 저걸 일일이 반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SNS에 뭔가를 올렸을 때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관련된 정치인들이 거명이 되면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했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뭔가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명태균 씨를 만난 적 없고 그런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반박은 없어요. 없어요. 없고 지금 나온 일성이 한동훈은 갑자기. 뭐 카게무샤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 거예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저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이 명태균 씨에 관해서만큼은 정말로 거리낄 것이 없고 엮인 게 없다는 거는 이제 이걸로써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또 천명했듯이 이 명태균 씨 사건을 구태 정치와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 정말 사실관계도 철저하게 가리고 저런 일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저런 정치 브로커, 뭐 협잡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수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저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엮인 게 없으니까 거리낄 것도 없고 앞으로 가차 없이 다 정리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해무샤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갑자기 일본말을 써서 저렇게 한동훈 대표 언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동훈은 각해무샤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입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자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꽤 나왔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 좀 있네요. 자막으로 소개해드리죠. 오세훈, 명태균 황당무계한 주장
대가 치를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있습니다. 명태균 굳이 상대 안 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냥 봤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대가 치를 거예요. 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 읍소 난센스입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내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방금 속보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정치인을 그냥 워낙 거물급 정치인을 얘기하니까요.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진짜인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언급을 했네요. 한동훈 대표를.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는요. 오는 1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원래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재보궐선거다. 그래서 뭐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웬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에서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정성을 좀 들이고 있거든요. 그 주제 가보겠습니다. 부산 혈투입니다. 제목도 그렇군요. 부산 금정구청장 새로 뽑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궐선거인데 뭐 혈투를 여야가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 이정현 대표 부산을 방문해서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모습이 참 많았거든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하나, 둘, 셋.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옛날에 나하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과 정치를 쇄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가 바로 우리의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겁니다. 호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뭐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됐고 이제 남은 건 본투표인데 투표율이 뭐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대표 비교 좀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부산에 갔다 그러죠. 지난달 28일 첫 방문이어서 5번째 방문이요. 5번씩이나 그 같은 곳을 간다는 의미는 지대한 관심 또는 절박함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지난 5일, 6일, 지난 9일 뭐 계속 갑니다. 지금 5번째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재판이 있어서 이게 유서가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이잖아요. 하게 되면.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지원 유세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전화 받고 부산 행이다. 여기는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지금 야권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각각 뭔가 애쓰는 모습, 절박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지금.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죠. 물론 재보궐선거가 부산 금정구청장만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보궐선거 다른 것, 특히 호남 지역 2곳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영광군수 뭐 유독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의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김기현 대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공천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마치 대통령이 사면복권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내려보낸 사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했던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가 그 책임을 물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운명도 김기현 대표와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여기는 기필코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료 부분 이런 것들로 지금
망가뜨려가면서 예. 국정 역량 자체가 밑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라면 김건희 여사 건, 녹취록 이런 것들이 계속 버무려져 가지고 정말 이 정권의 말기가 정말로 이게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우 외환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진다 그러면 본인의 운명은 정말 가련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반격 카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한동훈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야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오고 김건희 여사 이선 후퇴도 안 하고 저렇게 공권력을 사유해가면서 저렇게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를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결국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덮어 씌우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다. 덮어 씌우기 위한 명분도 지금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보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이 야당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결국 그러한 갈등 국면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버티기 위한 국민적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결국 대통령실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원래는 질문을 각각 이동학 최고위원께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께는 이제 민주당 상황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발언 분석의 수위가 높아요.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려보죠. 그럼 두 분께. 그럼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들었던 질문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 뭐 안 좋겠죠.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리는 없죠. 예.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각계무시하라고 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각계무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각계무시하 표현을 쓰시는데. 예. 아니 무시하라고 하는 게 명태균이라고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예. 쉽게 말하면 각계무시하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바타란 이야기잖아요. 아바타란 이야기를 뭐 일본어 써가지고 각계무시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대통령실에 지원이 있어가지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해 줬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못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뚫고 그것도 그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른바 홍준표식 표현으로 하면 발광체냐 반사체냐고 했을 때 예. 김기현이 반사체라고 하면 한동훈은 발광체다. 그러니까 이번 금정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타격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상황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오죽하면 금정에서도 졌느냐. 대통령실에 훨씬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 하기 싫은 당대표와의 그 독대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선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이것도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한 1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호남에서 벌어지는 영광 군수 선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3파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꼭 1년 전에 1년 전 10월 12일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4일이잖아요. 10월 16일에 그 선거가 있는데 10월 12일에도 선거가 있었어요. 2013년 10월 12일에 무슨 선거 있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뭐랑 세트로 해서 봐야 되느냐? 법원의 결정과 세트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 9월 달에 작년 2023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창훈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균열이 나온 게 완성된 게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였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총선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영광군수 선거가요? 그렇죠. 영광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라고 민주당이 패배한다라고 하면 뭐 일극 체제에 운운하면서 그렇게 강고해 보이던 그 이재명 체제가
금이 조금이라도 실금이라도 가는 것이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11월에 한 달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심 재판들. 14일에 뭐가 있습니까? 김혜경 씨 재판 나와요. 판결 선고 나와요. 그 다음날 15일에 뭐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 나와요. 이재명 대표.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판결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나올 것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쌍방울 관련한 그 항소심 판결도 10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번 보궐선거랑 똑같이 법원의 판결과 세트로 그 엮여지게 되면 어떤 파괴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영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뭐 저는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없다고요? 내부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더 불을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도 앞으로 남아있고 대선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민주 진영의 큰 집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 야권 연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야권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을 더 강고하게 더 넓게 그물을 더 넓게 치는 그런 전략의 어떤 수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의 타격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뭐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정치 혁신의 어떤 기폭제가 될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은 쪽이 완전 달라요 지금요. 이렇게 서로 X로 교차했습니다 지금 분석이요. 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며칠 지나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글쎄요. 이게 며칠 된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예요. 뭔가 이제 표를 호소하면서 딱 나온 얘기인데 여당 내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연성 쿠데타 독재 강화 이런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그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세도 모르게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해 정신병에 걸려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허무맹랑한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성동도 점점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말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극언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그 11월 15일 선거법 1심 판결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상당히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2024년 개명천지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런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한 달 반 넘도록 그 계엄령 음모론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혼자만 1980년, 79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언사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고문, 전기고문 얘기가 2024년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혼자만 80년대에 살고 있는 그런 인식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야말로 그동안에 석연치 않은 죽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핵심 관계자들도 있었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환 교수님 갑자기 뭐 물고문, 전기고문 옛날 과거에 조금밖에 나왔던 썼던 표현들이 등장을 했네요. 과거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죠. 뭐 물고문, 전기고문, 그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뭐 이랬던 역사적 경험을 분명히 있습니다만 2024년 10월 재보궐선 현장에서 유세를 통해서 야당 다수 제1당의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한다? 저는 뭐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요. 되게 이게 이제 유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뭐 유세문을 연설문을 써놓고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유를 든다든지 할 때 다소 이제 과도한 비유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역대 출범 이후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집권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이거 해법이 없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수사와 사법적 어떤 잣대 위에 올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우리가 얘기할 때 검찰 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동안 고소, 고발, 강제 수사, 영장, 압수수색 엄청난 인권 유린들이 자행돼 왔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 지금 민심의 이 폭발 직전에 있는 윤석열 정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정권 심판의 어떤 불길을 이번 재보선에서 좀 들어달라. 저는 이런 그 호소로 보여집니다. 정치인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게 말이 되나 싶은 게요. 물고문, 전기고문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서울에서부터 꼭 30km, 40km 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고문, 전기고문이 아니라 총사령이 이루어질 거고요. 서울에 30km 위쪽,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 서울시청 기준으로 한 4, 50km 위만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거기서는 물고문, 전기고문 이상의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상이죠. 지금 뭐 했다고 나오는 걸 보면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오물풍선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대한민국에 물고문 한 사람 있습니까? 전기고문 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잡혀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툭 나온 발언. 그러자 이 상대 정당에서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분의 발언으로 지난 주말 동안에 막 설명도 좀 하고 사과도 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되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 전 구청장께서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계됐잖아요. 이게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사망이 되셨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가 되는 건데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자 어제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약간 사과, 유감 이런 얘기와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여당에서 뭐 얘기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건 이미 그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사과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것도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의거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관계에 의한 오인조차도 더 신중한 것이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당에서 대표가 직접 그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약간 방어하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약간 수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공격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사람입니까? 막 이런 표가 나왔어요, 지금요. 화면으로 그 논란의 입장, 그리고 이제 사과가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정구청장이 이 보궐선거 열리는 거 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착각을 한 건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착각이라고. 근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 또 찍어줄 건가? 이런 표현은 통상 그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물러나게 됐을 때 이럴 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구청장인 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보궐선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다가 툭 이런 얘기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엄청 크게 됐죠. 그러자 게시물 삭제 후 사과글 게재했습니다. 신중치 못한 발언한 것에 고인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버렸죠. 민주당에서 지금 당 윤리 심판을 회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예요. 지금 민주당 지금 당혹스러운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 선거 때는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저런 작은 뭐 하여튼 뭐 한마디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잖아요. 지금요. 또 이제 4군데가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강화도 역시 고인이 되셔가지고 투표를 다시 거기도 이제 하게 보궐선거죠. 거기도 그러면. 보궐선거가 이 현직 군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호남은 또 다른 이유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른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또 민주당에 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그 지역에 가서서 이제 하신 건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 잘못을 인지하고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도 아마 이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재차 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이나 아니면 금정구청, 금정구의 사실은 어떤 주민분들에게 그래도 또 이게 잘못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징계를 하자라고 이제 지시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공방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부분으로 계속 뭔가가 알려지고 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기 출마하신 민주당 후보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럼? 그렇죠.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죠. 특히나 금정구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낮은 상황인데 과연 본투표 때 이제 얼마나 하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국정의 어떤 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심리가 전 더 크게 작용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또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어쨌든 이 잘못에 대한 어떤 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좀 송영웅 대변인. 일단 저 김영배 의원의 발언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망언이잖아요. 명백한 고인 모독이고 폐륜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인이 돌아가셔서 보궐선거 한다는 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셔서 보궐선거를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자, 이 김영배 의원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고향이 부산 금정이에요. 금정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나왔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러면은 자기 고향의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가는데 몰랐다. 그 보궐선거가 왜 열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간 겁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은 자 민주당에서 부산 금정이 고향인 국회의원조차도 이렇게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부산 금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고 부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반대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김영배 의원이 모르고 말한 거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뼈아픈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잘 말씀하셨는데 김영배 의원은 부산 금정 출신의 부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지원 유세를 내려간 거예요.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착오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건 모르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바로 나오자마자 게시물 삭제 후에 사과 표명을 한 겁니다. 본인도 딱 써놓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 징계 조치에 착수했어요.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부산 출신이 저렇게 막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을 폐륜 정당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로 끌고 가는 것이 설마 과연 국민들에게 부산 금정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권 심판 여론 그다음에 뭐 단일화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막판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정쟁의 한 요소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금정이 고향인 국회의원도 거기서 선거가 왜 보궐선거 발생했는지 구청장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몰랐다. 여기는 그게 모를 수가 있으면 차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몰랐다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아니 예산을 따주겠습니까? 무슨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주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정진 변호사는 그냥 조용히 뭘 보고 계신데 세 분 말씀 다 들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뭐 폐륜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공직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대준 씨가 나와요. 이대준 씨가 뭐 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다가 순직하신 거예요. 지금 그 금정구청장도 순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대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온갖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정말로 2번, 3번 죽인 그러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준 씨 생각하면 김영배 의원의 저 정도 이야기는 진짜 애교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뭐 오늘 윤리 제소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뭐 윤리에 제소하겠다 막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선거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 아마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건지 그것도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 오늘 패널 네 분도 뭐 치열하게 그런 얘기 좀 주고 받으셨습니다.